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무지개의 일곱 빛깔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돌아보면 나만 힘들었던 사람들이 의연하게 대처하고 마음 근육까지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박상미의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싶다가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늘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 중에는 자신을 잘 챙기면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남에게 항상 착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 자주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동료, 후배, 상사 눈치 보느라 할 말 못하는다. 단체 채팅방에서 회사 사람들 말 한마디 놓칠까봐 퇴근하고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나. 가족 눈치 보다가 결국 싫은 일을 도맡는 나. 타인의 잣대에 갇힌 나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평판에 집착하면 나의 개성과 매력은 성장할 틈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쓴 우화 고슴도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함께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서로의 체온 덕분에 덜 춥긴 하지만 온몸에 난 가시가 서로를 찌르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슴도치는 상대의 체온이 그리워서 부둥켜 안았다가 상대가 주는 고통 때문에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마침내 고슴도치들은 최소한의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제로 고슴도치들은 가시가 없는 부분인 머리를 맞대고 잠을 잡니다. 서로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지요. 혼자는 외롭고 타인은 힘들고 이것이 자립과 상대와의 일체감이라는 두 가지 욕망이 부딪히는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친밀감을 쌓으려면 서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인간관계는 신중한 행동과 약한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에게 피해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며 잘 지내는 관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정도로. 산불의 확산을 줄이는 데는 3m 이상의 나무 간격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에게 기대치를 낮추고 각자의 세계를 존중해 주면서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상처나고 찢어진 나무 껍질은 조심스럽게 손질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 잎이 나는 줄기가 잘 자랍니다.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꽃과 열매, 잎을 잃고 병충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수시로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관계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관계는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뿐 아니라 내 존재의 뿌리까지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연결의 끈을 견고하게 하는 힘은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에 섬세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면서 연결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마음에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정신의학자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프랭클이 말하는 공간은 자극과 반응의 완충지대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자유와 힘은 나에게 있습니다. 침착하게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말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상대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그랬구나 하는 말 한마디와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현하면 추상적인 감정이 아닌 실감으로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연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랬군요 라고 먼저 공감해주면 상대에게 그 마음이 전해져서 지속적인 정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고 다시 공감 능력이 커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나 때문에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고장이 나는 게 공감 능력입니다. 나도 마음에 안 들고 남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극도로 예민해져서 다 꼴보기 싫은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에서 연민에 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를 잘 보살피면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감정이 연민입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연민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애쓰는 행동으로 발전시키는 감정입니다. 타인에게 연민의 감정을 품으려면 먼저 자기 연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너그럽게 바라보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도전에 실패해서 힘이 빠진 나에게 이렇게 자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나는 하는 일마다 왜 다 이 모양일까? 자기 자비는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괜찮아. 나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잘하기 위한 과정이야. 우리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때문에 고통에 빠집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타인을 비난하고 탓하거나 자신을 비난합니다. 특히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남에게는 더 관대하지 못합니다. 우선 나 자신에게 먼저 자기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기자비는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성장 욕구를 키워줍니다. 진정성 있게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에게 공감하는 마음 용량을 넓혀줍니다. 승진에서 밀렸을 때, 실적이 저조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동료와 갈등이 생겨서 위기를 겪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남 탓으로 돌리는 방어 기제를 쓰거나 자신을 비난합니다. 남 탓으로 돌리는 방어 기제를 쓰면 내가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되고 자기 비난은 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나의 성장을 막습니다. 어떤 상황에 열받지 말고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봅시다. 우리가 타인에게 측은지심을 느낄 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좀 더 너그러워집니다. 연민은 마음을 열게 도와주고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연민이라는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면 상대의 감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이 보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 미움이 녹아내립니다.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는 연민의 부족이다. 이 문제가 지속되는 동안 다른 문제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다. 연민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행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감정 잘 다루기,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때 좋은 반응 선택하기, 행복한 감정 많이 느끼기, 이것만 잘하면 매일 기분 좋게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감정은 환경이 주는 자극에 의해서 자동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으로 인해 생긴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희망과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나를 회복하려면 집중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집중해서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하고 자동으로 반응했던 방어 기제들, 행동 패턴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긍정과 행복 패턴을 나의 뇌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먼저 이뤄라.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사용한 자기 충족 예언은 예언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충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나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강력하게 믿음으로써 나의 행동을 믿음에 따라 맞춰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믿음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쓰는 언어가 달라지면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의 언어도 달라집니다. 말과 감정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을 창조하는 기억세포는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꾸준히 성장해서 성과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는 선천적 재능이 아니라 절제력, 노력, 회복 탄력성, 끈기를 통해 탄생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각가가 작품을 탄생시킬 원재료를 갖고 있듯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 다만 재료를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내는 기술은 공들여 배우고 개발해야 한다. 성장이 느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를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습관은 몸에 익어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나 사고입니다. 모든 행동의 40%가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평생 나쁜 습관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며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시 알람 소리를 듣고 깨면 5분만 더 행동을 지연시키다가 결국엔 7시까지 누워 있습니다. 5분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에 자는 것도 깬 것도 아닌 불안하고 짜증만 증가하는 상태로 1시간을 누워 있다가 결국엔 7시에 일어나서 헐레벌떡 준비하고 겨우 지각을 면하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이런 습관이 있다면 굳게 결심하고 반복 행동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마음먹은 것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최장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루기가 습관으로 굳어졌다는 건 중독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0분 운동하고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쓰고 3개월 만에 책 한 권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쓰면 1년에 책 3권을 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28년 동안 걸으면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시작은 설레고 과정은 고통스럽고 결과는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심장을 가장 편안한 상태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기쁠 때, 재밌을 때? 아닙니다. 정답은 감사할 때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많이 느낄 때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 능력, 감정 조율 능력, 갈등 중재 능력,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짜증이 밀려올 때 감사한 순간 고마운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나씩 해보고 노트에 써보기를 권합니다. 연결의 끈을 견고하게 하는 힘은 내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오늘은 단호하고 건강한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와 함께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고슴도치 우화라든지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는 내용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관계에서 행복한 여러분이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일곱 빛깔 책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